아버지, 저는 기생이 되겠습니다. 1542년 개성 16세 소녀가 아버지에게 던진 이 한마디는 조선 사회 전체를 뒤흔들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어요. 이 충격적인 선언 뒤에 숨겨진 치밀한 계획을 말이죠. 황진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기생 황진이가 맞습니다. 조선 3대 기생, 뛰어난 시인, 아름다운 여인.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모습은 역사책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 황진이는 그냥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시대의 가장 총명한 여인이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불공평한 세상과 당당히 맞선 특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양반과 규수가 왜 스스로 기생이 되겠다고 한 걸까요?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로 영상 제작에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황진이가 태어나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1526년 개성 황씨 가문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황진, 개성에서 꽤나 이름 있는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황진이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황진이는 서녀였습니다. 조선시대에서 서녀라는 것은 양반의 피가 흘러도 평생 천민 취급을 받는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황진이의 어머니 연화는 보통 기생이 아니었어요. 연화는 원래 몰락한 양반가 출신으로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학식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한문은 물론이고 시와 서예, 심지어 철학까지 꿰뚫고 있었어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황진이 역시 범상치 않았습니다. 어린 황진이는 5살부터 어머니에게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물론이고 한문까지 그 나이 또래 양반 자제들보다도 훨씬 빠르게 익혔습니다. 7살 때는 이미 천자문을 완전히 외웠고 10살이 되어서는 논어를 읽고 해석할 정도였어요. 어머니 연화는 딸에게 늘 말했습니다. 여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머리를 써야 한다고, 얼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황진이가 깨닫게 된 것은 15세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그날 밤 황진이는 우연히 아버지 황진과 정실 부인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관한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계모는 서녀 주제에 글 공부를 시키니까 괜한 꿈만 키운다며 이제 그만 시집이나 보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서녀가 아무리 공부해봐야 달라질 건 없다며 마침 안동 김씨네서 머슴으로 데려가겠다는 집이 있으니 그리로 보내자고 했거든요. 머슴의 아내로 시집을 보내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순간 황진이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서녀라는 신분의 벽은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황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를 찾아간 황진이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자신을 기생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이에요. 어머니 연화는 깜짝 놀라며 반대했지만 황진이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냥 서녀일 뿐이에요. 하지만 기생이 된다면 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잖아요. 황진이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화는 딸의 단단한 결심을 보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며칠을 망설인 끝에 연화는 결국 딸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신분 변경이 아니었어요. 황진이와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냥 기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황진이는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기생들이 배우는 춤과 노래는 기본이었고,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것들을 익혔습니다. 첫째는 학문적 실력이었어요. 당대 최고 학자들과 대등하게 논할 수 있는 철학적 지식, 중국과 조선의 고전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 시 창작 능력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둘째는 경제적 감각이었어요. 단순히 남성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교육이었거든요. 셋째는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었어요. 권력자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약점과 장점을 순식간에 간파하는 고급 화술과 심리전 기법을 익혔습니다. 어머니 연화는 딸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늘 강조했어요. 기생은 몸을 파는 게 아니라 지혜를 파는 것이라고. 그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이에요. 1년 동안의 특별 교육이 끝난 후 드디어 황진이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최종 결정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1542년 가을 16세가 된 황진이는 당당히 아버지의 서재로 걸어 들어갔어요.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낸 황진이. 그리고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기생이 되겠습니다. 순간 서재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친 소리라며 서녀라도 황씨 가문의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소리쳤어요. 황진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 황씨 가문이 저에게 준 게 뭔가요? 서녀라며 무시하고 머슴의 아내로 시집 보내려고만 하셨잖아요. 아버지는 차라리 죽으라고 소리쳤지만 황진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기생과 제가 될 기생은 다를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날 황진이는 집을 나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개성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 교습소로 향하는 황진이의 발걸음에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있었어요. 교습소에 도착한 첫날, 황진이는 다른 기생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이도 어렸지만 품격부터가 달랐거든요. 교습소 선생은 의아한 표정으로 황진이를 바라봤어요. 이름을 묻는 선생에게 황진이라고 대답했고, 그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조금 안다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선생은 시험 삼아 한문으로 된 시 한 편을 써주며 해석해보라고 했어요. 두보의 시 춘망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품이었죠. 황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술술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단순한 해석을 넘어서서 시어 하나하나의 깊은 의미와 두보의 심정까지 섬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교습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것은 16세 소녀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당대 최고 문인들과 견줄 만한 해석이었어요. 선생이 정말 내가 한 것이냐고 물어보자 황진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 순간 교습소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소녀는 그냥 예쁜 기생이 될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며칠 후 교습소 선생은 황진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여기서 배울 게 없으니 바로 한양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한양에 가면 진짜 실력자들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황진이의 재능으로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1542년 겨울 16세 황진이는 꿈과 희망을 안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조선 사회 전체를 뒤바꿀 태풍의 눈이 될 거라는 것을. 마차에서 내려다본 한양의 풍경을 바라보며 황진이는 마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어. 신분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한 명의 특별한 여인이 역사의 무대에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기생이자 가장 총명한 여인 황진이의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양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16세 소녀가 과연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생이 성균관 유생들을 모두 논파했다고? 1543년 한양 16세 황진이가 상경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더 큰 파장이 조선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거든요. 개성에서 한양으로 올라온 황진이가 처음 간 곳은 장안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기존 기생들과 마찰이 생겼어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선배 기생들이 어린 신참을 곱게 보지 않았거든요. 특히 월영이라는 기생은 황진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개성에서 온 어린 것이 건방지게 굴며 이곳에서도 잘날 줄 안다며 비아냥거렸어요. 황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른 기생들과 경쟁할 생각이 없어요. 저만의 길을 갈 뿐입니다. 하지만 월영은 황진이를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 성균관의 젊은 유생들이 기생방에 놀러 온다고 했거든요. 월영은 황진이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오늘 밤 손님들 앞에서 실력을 보여달라고. 만약 창피를 당한다면 조용히 개성로 돌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성균관에 총망받는 유생 5명이 기생방을 찾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나중에 조선 문단을 이끌 인재들도 있었어요. 유생들은 새로운 얼굴인 황진이를 보고 흥미를 보였습니다. 유생 이항이 개성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는 시험해보겠다며 시 한 편을 지어보라고 했어요. 유생들은 서로 눈짓하며 어려운 주제를 냈습니다. 춘야우 중정, 봄밤비 내리는 중에 정서라는 상당한 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주제였어요. 황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붓을 들어 술술 써내려갔습니다. 완성된 시를 유생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우스 파추냐자, 홍등 조영좌 난방, 다정각 피무정뇌, 금야 상사수공상, 가는 비에 꽃이 피 젖어 봄밤이 길고 붉은 등불 그림자의 난방에 홀로 앉아 많은 정 때문에 도리어 무정에 괴로워하며 이 밤 상사병을 누구와 함께 앓을까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16세 기생이 지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 문인들과 견줄 만한 작품이었거든요. 유생들이 정말 내가 지은 것이냐고 의심하자 황진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의심스러우시면 다른 주제를 내달라고 말이에요. 유생들은 더 어려운 주제들을 연달아 냈지만 황진이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완벽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전에 대한 해석에서도 유생들을 압도했어요. 유생박연이 논어에서 하기 시습지의 참뜻을 어떻게 해석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황진이의 답변은 기존의 정형화된 해석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것이었습니다.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때에 맞춰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겠지만 저는 때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상황과 사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유생들은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그날 밤의 마지막 시험은 즉석 시 대결이었습니다. 유생 한 명이 상구를 대면
황진이가 하구를 맞춰야 하는 거였어요. 유생 이항이 푸른 산은 늙지 않고 물은 길이 흐르네라고 하자 황진이는 즉석에서 푸른 나무는 정이 있어 꽃이 절로 피네라고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평치까지 정확히 맞춘 고난도 대구였어요. 그날 밤의 일은 순식간에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성균관 유생 5명을 한 번에 논파한 16세 기생이라는 소문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직접 목격한 유생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면서 소문은 더욱 확산되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균관 대사성까지 황진이를 직접 만나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소문이 과장된 것은 아니겠느냐며 의심하는 대사성에게 황진이는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시험해 보시죠. 대사성이 낸 문제는 성리학의 핵심인 성증기, 이론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학자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고차원적 주제였어요. 황진이의 답변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성증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마다 처한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이라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특히 남성과 여성은 사회적으로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데 어떻게 같은 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성리학에 대한 혁명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성리학을 재해석한 거였거든요. 대사성은 놀라며 말했어요. 이런 관점은 처음이라고, 정말 기생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황진이는 단순한 기생이 아닌 학자, 기생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자들과 학자들이 앞다퉈 황진이를 만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황진이는 아무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돈만 많다고, 권력만 있다고, 누구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저는 진정한 학문을 논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런 당당한 태도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양의 모든 남성들이 황진이는 과연 어떤 여성일까 하며 궁금해했거든요. 기생방 사장조차 이조판서에게 말했어요. 황진이를 만나려면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돈으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무렵 황진이에게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존 기생 문화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생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상대하는 손님들은 술과 여색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학문과 예술을 논하고 싶어하는 지식인들, 시와 철학에 목마른 문인들, 조선의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 관료들이 황진이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황진이와의 대화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고, 때로는 자신들도 몰랐던 깊은 철학적 통찰을 발견했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 황진이의 명성은 한양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까지 그녀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황진이는 이런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황진이는 자신이 속한 기생방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저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처럼 단순히 술자리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가 꽃피는 곳을 말이에요. 사장은 기생이 무슨 사업이냐며 의아해했지만 황진이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기존의 기생방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문화 공간을 구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황진이의 급속한 성장을 못마땅해 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기존 기생들은 황진이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든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은 기생이 감히 학문을 논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성균관의 일부 교수들은 황진이의 활동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황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어느 날 밤 황진이는 한양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야. 16세의 한 기생이 조선의 문화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 더 큰 도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황진이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일을 해낼 준비가 말이에요. 저는 몸이 아니라 지혜를 팝니다. 1544년 18세가 된 황진이가 한양에서 던진 이 선언은 조선의 기생 문화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야망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단순히 유명한 기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황진이의 명성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그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기생방에서 독립해서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한 거예요. 기생방 사장은 당황했습니다. 기생이 무슨 사업이냐며 반대했지만 황진이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황진이가 구상한 것은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의 기생방이 단순히 유흥업소였다면 그녀가 만들고 싶은 것은 진정한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살롱이었거든요. 단순히 술을 마시고 놀아주는 곳이 아니라 지식인들이 모여서 학문과 예술을 논하는 고급 문화 공간 말이에요. 황진이는 한양 최고의 부촌인 북촌에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일반적인 기생방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첫 번째 공간에는 중국과 조선의 고전들을 모아놓은 개인 서재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간에는 시인들이 모여서 작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문학사롱을, 세 번째 공간에는 다른 기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강의실을 마련했어요. 방문객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곳은 마치 중국의 고급 문학살롱 같다며 감탄했어요. 황진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선에도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신분에 관계없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말이에요. 황진이의 사업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접대를 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를 판매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서비스는 맞춤형 시 창작이었습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인 맞춤 시를 지어주는 거였죠. 두 번째는 문학 강의였어요. 고전 문학과 철학에 대한 심화 강의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 기획이었어요. 시회나 문학 모임 같은 문화 행사를 기획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이조판서 같은 고위 관리들도 황진이의 새로운 사업 방식에 감탄했어요.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다니 참 신기하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황진이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자신은 몸이 아니라 지혜를 판다고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황진이가 가장 신경 쓴 것은 다른 기생들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학문을 갖춘 기생들을 길러내고 싶었거든요. 교육생 중 춘향이라는 기생이 물어봤어요. 자신 같은 천민이 정말 글을 배워도 되는 건지 말이에요. 황진이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분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지혜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똑똑해지면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격려했어요. 황진이의 교육 과정은 체계적이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한문 읽기와 쓰기 기초를 가르쳤고 2단계에서는 고전 문학과 역사를 공부시켰어요. 3단계에서는 시창작과 토론 실습을, 4단계에서는 사교술과 사업 마인드까지 가르쳤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황진이가 조선 최초로 여성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기생뿐만 아니라 양반가 부인들, 상인들의 아내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양반가 부인들이 기생과 어울린다는 것을 불편해했지만 황진이는 설득했어요. 신분을 논하러 모인 게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려고 모인 것이라고. 지혜 앞에서는 모든 여성이 평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여성들의 권익 향상, 교육 기회 확대, 경제적 독립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500년 전에 이미 여성 운동의 씨앗을 뿌린 거였어요. 황진이의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기존 기생들이 하루벌이로 근근히 살아가는 것과 달리 그녀는 안정적인 수입과 재산을 축적했어요. 문학 강의료로 월 50냥, 맞춤 시창작료로 편당 5회, 1공량 문화행사 기획료로 행사당 2공예, 3공량 기생교육료로 학생당 월 3냥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의 월 수입이 2에 3냥 정도였으니 황진이의 수입은 엄청난 수준이었어요. 황진이는 늘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남자들에게 의존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약자일 뿐이에요. 황진이의 영향력은 문화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롱에는 정치인, 학자, 예술가들이 모여서 조선의 미래를 논의했어요. 대신 윤인경은 말했습니다. 황진이 사롱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때로는 조정의 정책보다도 더 영향력이 크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황진이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문화와 교육을 통해 사회가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황진이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생들을 위한 복지 제도까지 만들었어요.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픈 기생들을 돌봐주는 시설을 운영했고, 기생들의 자녀 교육도 지원했습니다. 또한 기생들이 단순히 유흥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시인, 화가,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의 성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존 기득권층에서는 그녀를 위험한 존재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성균관 일부 교수들은 기생 주제에 학문을 논한다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비난했어요. 기존 기생방 사장들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황진이 때문에 자신들의 장사가 안 된다며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심지어 일부 보수적인 관료들은 황진이의 활동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황진이는 이런 반발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변화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황진이는 자신의 사롱 옥상에서 한양의 야경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변화에는 항상 저항이 따르는 법이야. 하지만 이미 시작된 물결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 18세의 황진이는 이미 조선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여성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것, 신분에 관계없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지혜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조선의 뿌리 깊은 신분제와 남성 중심 문화가 황진이의 혁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황진이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성공이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여성들의 희망이 되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황진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조선의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 1545년 조정일각에서 나온 이 말은 19세 황진이가 조선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조선의 뿌리 깊은 기득권 세력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성균관의 보수적인 학자들이 황진이 탄압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기생이 학문을 논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거였죠. 성균관 교수 이맹현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기생이 유생들을 가르친다니 이것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는 일이냐며 분노했어요. 이런 풍조가 퍼지면 신분제도가 무너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조정에 상소를 올려 황진이의 활동을 금지시키려 했어요. 상소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기생이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 유흥업소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 황진이 같은 기생들이 권력자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존 기생방 사장들도 연합해서 황진이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황진이의 혁신적인 사업 모델 때문에 자신들의 장사가 크게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들은 관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황진이가 불법적으로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고발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일부 양반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부인과 딸들이 기생 황진이의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을 못마땅해 한 거였죠. 가문의 체면이 깎인다며 가족들의 참여를 금지하는 집안들이 늘어났습니다. 중종은 이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황진이의 재능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하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신하들은 왕에게 말했어요. 이 문제를 방치하면 조선의 근본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측근 신하가 제안했어요. 황진이를 직접 궁궐로 불러서 시험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소문만큼 뛰어난지 확인해보자는 거였죠. 결국 중종은 황진이를 궁궐로 불러들이기로 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기생이 임금 앞에서 학문을 논하는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황진이에게 전달된 왕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궁궐로 와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날 황진이가 궁궐에 들어갔을 때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시험이 벌어졌습니다. 중종은 황진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대가 소문으로 듣던 황진이냐고, 학문이 뛰어나다고 하던데 직접 들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종이 낸 문제는 치국평천하,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치 철학의 핵심 주제였어요. 보통 기생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고차원적 질문이었죠. 황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놀라운 답변을 했습니다. 전하, 진정한 치국 평천하는 모든 백성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조정이 술렁였어요.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 발언이었는데 황진이는 계속했습니다. 지금 조선에는 절반의 인재가 묻혀 있습니다. 바로 여성들입니다. 만약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은 기회를 받는다면 조선의 국력은 2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런 위험한 사상을 어떻게 임금 앞에서 말할 수 있느냐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흥미로워했어요. 계속 말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황진이는 자신의 철학을 더욱 깊이 있게 펼쳤어요. 전하, 소녀가 기생이 된 것은 이 사회에서 여성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녀는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팔고 있습니다. 만약 조선이 진정으로 강한 나라가 되길 원한다면 신분제의 벽을 허물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혀야 합니다. 남녀노소, 신분을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보수파 대신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전하, 이런 위험한 사상을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조용히 하라며 계속 듣겠다고 했어요. 한편 궁궐 밖에서는 황진이를 지지하는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사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상인들은 황진이 말이 맞다며 상놈도 똑똑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외쳤어요. 기생춘향은 선생님 덕분에 글을 배웠다며 이제 누구든지 깔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양반과 부인들도 여자라고 무시당할 필요는 없다며 황진이를 지지했어요. 중종은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황진이의 능력은 인정할 만했지만 조정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자칫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마침내 중종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진이의 활동을 금지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왕실과 조정에 대한 비판은 금지, 신분제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 금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왕실에 보고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사실상 황진이의 승리였습니다. 기생의 학문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공적인 성공에는 개인적인 희생이 따랐어요. 황진이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여성으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황진이에게 구애했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어요. 진정한 사랑보다는 그녀의 명성에 끌린 것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구원자 중 이참파는 황진이와 결혼하면 양반 부인의 지위를 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황진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누군가의 부인이 되기보다는 저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황진이는 이제 조선 사회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이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무게가 너무 버거웠어요. 어느 날 밤 황진이는 혼자 앉아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16세에 기생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성공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견딘 황진이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개인적 성공을 넘어서 사회 변화였어요. 자신이 겪은 모든 어려움이 헛되지 않으려면 후배들을 위한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겪은 모든 어려움이 헛되지 않으려면 후배들을 위한 길을 열어야 해. 나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의 희망이 되어야 해.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서경덕과의 운명적 만남이 말이에요. 이 만남은 황진이의 인생을 다시 한번 크게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19세의 황진이는 이미 조선 사회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완성을 위해서는 아직 하나의 큰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시험이 말이에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요. 1546년 가을,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서경덕이 황진이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가져온 것은 사랑이 아니라 더 큰 깨달음이었어요. 20세가 된 황진이는 이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화담 서경덕과 황진이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서경덕이 한양을 방문했을 때 동료, 학자의 소개로 황진이 사롱을 찾게 된 거였어요. 37세의 성숙한 학자와 20세의 총명한 기생이 만난 순간 특별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서경덕은 소문을 들으니 여기에 학문을 논할 만한 기생이 있다고 하던데 하며 의아해했어요. 황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학문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별이나 신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첫 만남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기류가 흘렸습니다. 서경덕은 황진이의 깊이 있는 사고에 놀랐고 황진이는 서경덕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감동했어요. 며칠간 계속된 학문적 대화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경덕은 황진이의 사상이 기존 성리학의 틀을 뛰어넘는다며 특히 여성의 지위에 대한 견해가 혁신적이라고 칭찬했어요. 황진이는 서경덕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산속에서 학문만 하시지만 저는 현실 속에서 제 이론을 실험하고 있어요. 이론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이 대화에서 서경덕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학문은 실천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남녀 간의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교감이자 서로의 철학에 대한 존경이었어요. 서경덕은 황진이에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황진이를 사랑하는 것은 그녀의 몸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말이에요. 황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은 제가 만난 유일한 진정한 학자예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사회 구조상 성리학자와 기생의 결합은 불가능했거든요. 더욱이 황진이는 이미 조선 사회의 상징이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서경덕과의 만남을 통해 황진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성공해도 신분의 벽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개성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개성에서 황진이는 벽계수라는 뛰어난 청년과 만났습니다. 그는 황진이의 명성을 듣고 도전하러 온 젊은 시인이었어요. 자신만만했던 벽계수는 황진이에게 시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황진이는 흔쾌히 응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 유명한 시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벽계수는 자신 있게 시를 읊었어요. 청살리 벽계수야. 푸른 산 맑은 시내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흘러감을 자랑 마라. 일도 바다 다다뤄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니. 한번 바다에 가 닿으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밝은 달이 산에 가득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쉬어간들 어떠하랴. 푸른 산 맑은 시내야 흘러감을 자랑 마라. 한 번 바다에 가 닿으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니. 밝은 달이 산에 가득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랴는 뜻이었어요. 황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건마. 이 시라 더디 신 입겨 하나시라. 선창이 깊은 물에 다리 좁다 이실사. 사랑하는 이미여, 제 일을 그리워할 줄 모르시겠지만 이렇게라도 더디 잊고 한 사람이시라. 배 띄운 깊은 물에 달빛이 부서져 있구나 하는 의미였어요. 시 대결의 결과는 황진이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승부가 아니었어요. 황진이는 벽계수에게 말했습니다. 벽계수, 당신은 정말 좋은 시를 지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진정성이에요. 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 벽계수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고 황진이는 후배를 가르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진이의 마지막 20년은 교육에 바쳐졌습니다. 그녀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제자 중 한 명이 여자로 태어난 것이 한스럽다고 하소연했을 때 황진이는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한스러워하지 말고 여자의 장점을 살려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나는 너희들이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성공이니까. 황진이가 남긴 시들은 조선 문학사의 걸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관점에서 쓴 작품들은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잎을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밤이여 잠 못 들게 하리라. 이 시는 여성의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명작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1566년 40세의 나이로 황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죽지 않았어요. 첫째, 조선 문학사의 길이 남을 시들. 둘째,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토대. 셋째, 신분을 뛰어넘는 교육의 가능성. 넷째,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킨 불굴의 정신이었습니다. 황진이의 장례식에는 양반부터 천민까지, 남성부터 여성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스승의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황진이가 500년 후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신분이나 성별에 굴복하지 마라.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회가 정한 틀에 갇히지 말고 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라. 진정한 성공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후배들을 위한 길을 여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황진이는 단순한 기생이 아닙니다. 그녀는 조선시대 가장 총명한 여인이자 사회개혁가이며 문학가이고 교육자였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불공평한 세상과 당당히 맞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황진이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불평등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말이에요. 나는 황진이다. 조선의 기생으로 태어나 조선의 역사를 바꾼 여인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말이에요. 황진이는 증명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떤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도 자신의 의지와 재능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16세의 기생이 되기로 결심했던 그 소녀는 마침내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황진이의 무덤에 새겨진 마지막 글귀처럼 말이에요. 꽃은 지어도 향기는 남는다. 16세의 기생이 되기로 결심했던 한 소녀가 마침내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황진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시와 문학만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바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용기였죠. 500년 전 조선시대에도 이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불공평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당당히 맞선 특별한 사람이 말이에요. 서녀라는 신분의 한계를, 여성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기생이라는 세상의 시선을,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냈습니다. 황진이의 진짜 성공은 개인적인 명성이 아니었어요. 자신 뒤에 올 수많은 여성들을 위해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나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의 희망이 되어야 해. 황진이가 평생 간직했던 이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꿈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변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들을 해내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시겠죠. 황진이는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틀에 갇힐 필요 없다고. 신분도, 환경도, 편견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가능성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500년 전 그 작은 결심 하나가 역사를 바꿨듯이 여러분의 작은 용기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황진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런 감동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조선시대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역사 속 숨겨진 인간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황진이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전설을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